자, 12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한국인들의 특성 중 하나가 발등에 불이 떨어질 때까지 대비가 없는 겁니다. 절대 위비무한 같은 건 안 합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보면 좀 즉흥적이죠, 이게. 미래를 미리 예견하고 준비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때그때 맞춰서 가죠. 근데 참 바보 같은 거죠. 그때그때 맞추니까 매번 당하고 매번 손해보고 매번 이용당하잖아. 제가 뭐 한국 사람들은요 약간 학습 효과가 없어요. 한 번 당했던 사람 계속 당해. 한 번 당했으면 두 번 안 당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닙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되면 계속 당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국 사람들이 보면 뭔가 미리 대처하고 파악하고 그리고 준비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언론 미디어에 대한 어떤 가스라이팅을 잘 당해. 언론 미디어는 대중들이 이용하기 위한 목적인데 언론 미디어가 시키는 말을 고지고대로 다 믿어요. 연극 비투 같은 것도 언론 미디어 시킨 대로 하다가 그거라지 난 거 아니야. 언론 미디어 믿으면 안 됩니다. 언론 미디어는 그런 거예요. 그냥 대중들 이용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상업적으로. 발 담그게 하기 위한 목적. 언제부터 언론 미디어가 진실을 얘기했다고. 여러분, 미래 대비는요 각자 하는 겁니다. 각자. 누가 가르쳐 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각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기는 대비하셔야 돼요. 말로는 위기 온다 위기 온다 해놓고서 제대로 대비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지금 봐봐. 지금 빚은 계속 쌓이고 있거든. 지금 젊은 사람 정신 못 차리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저런 사람들 갑자기 위기 오면 버틸 수 있겠냐? 못 버팁니다 이게. 나 안타까운 게 그런 거야. 지금 젊은 사람들이 위기를 버틸 만한 멘탈이나 체력 그리고 어떤 능력치 그리고 자본력이 없어요. 그래서 경제가 안 좋아지고 위기가 와버리면 그냥 제풀에 쓰러집니다. 추풍 낙엽처럼. 위기라는 것도 내구성이나 어떤 경험이 있어야 버티는 거지. 아무것도 없잖아 이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객기만 있어요. 한번 위기가 와버리면 본인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알게 되는 거야 이게. 항상 대비해야 돼요. 제가 돈을 모으라는 이유가 돈을 모으는 게 어떻게 보면 경제 위기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야. 돈이 있는 사람 버틸 수가 있으니까. 근데 뭐 모아놓은 것도 없고 빚만 있고 일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 뭐 무슨 수로 버팁니까? 뭐 경제 상황 안 좋아지면 일자리 많아집니까? 아니죠. 일자리 감사하죠. 그리고 자신이 벌려놓은 빚은 어떻게 갚을 겁니까? 항상 유비무환 같은 자세를 해야 돼요. 미리 대비해야 돼. 누가 시켜서 대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대비해야 돼. 스스로. 언제 상황이 안 좋아질지 모르기 때문에. 경제 위기라는 게 몇 월에 몇 시에 안 좋아지면 얘기하고 합니까? 아니잖아. 갑자기 안 좋아지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그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라는 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주지 않아요. 우리가 거기 맞춰서 대비해야 되지. 그래서 미리 대비한다고 나쁠 거 없어요. 근데 과연 유비무환의 자세로 임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지금 여자분들이 유비무환의 자세로 임하고 있으면 여행을 안 가겠죠. 그냥 경제 위기라는 생각을 아예 안 가지니까 그냥 나몰라 하는 거 아니야. 연금 비투 같은 것도 경제 위기에 대한 부담이 없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물론 지금 느끼고 있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꼭 뭔가 매운맛을 보려는 것 같아요. 굳이 매운맛 볼 필요가 없는데 뭔가 뜨거운 맛 보고 싶어서 안 잘나는 사람 같아. 근데 그 매운맛 때문에 자기가 정신 못 차린다는 생각 못하고 이럴 때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나 자신만큼은 대비해야 돼요. 누구는 돈 쓰고 뭐 놀러 다니고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렇게 살라고 하십시오. 어차피 우리가 그 사람들 따라 살 필요는 없으니까.
누가 내 인생을 돌봐주는 거 아니에요. 책임져 주는 거 아니야. 내 인생은 내가 지키는 겁니다. 일단 경제 위에서 지키려면 자본이 있어야 돼. 자본. 빚은 없어야 되고. 지금 길거리 수많은 차 타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저분들 중에 빚 있는 사람들 천지 삐까리야. 우리나라 지금 차 굴리는 사람들 중에 대출금 없이 20을 차 굴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매달 얼마씩 대출 할금이 끼어있어. 지금 신축 아파트 들어가서 다 빚쟁이에요. 빚쟁이. 그분들 나중에 숨 헐떡일 겁니다. 아, 내가 돈 돌아갈 때 많은데 지금 이렇게 차 굴려야 될 텐가 싶어가지고. 나중에 경제가 한번 뒤집히면 알겠죠. 얼마나 우리나라가 비싸져온 홀드만 많은지. 얼마나 껍데기만 희양찬란하고 볼품없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될 겁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아파트 분양받고 자기건줄 착각하는데 실제로 은행에 빚져서 명의만 받은 건데 자기 돈으로 산 줄 착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아파트 분양받았다고 좋아할 게 아니야. 영 끌 때는 좋아할 게 맞지. 물론 아파트도 이제 좋은 자리 분양받으면 좋긴 한데 요즘에 좋은 자리가 별로 없어요. 왜냐, 분양 가격이 비싸요. 여러분. 일단 우리가 아파트 분양받는 이유가 아파트 실제 매매 가격보다 싸게 사드리기 위해서, 더 싸게 사가지고 다 지어지고 나서 분양가보다 훨씬 높은 값을 받아서 재테크 목적으로 좀 살다가 집값이 올라가면 팔기 위해서 아파트 분양 받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다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오래 살려고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하는 사람도 얼마나 있을까? 난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없어. 이거는 뭐 서울뿐만 아니라 뭐 대구, 부산도 마찬가지. 전부 다야. 사실 구축도 실거주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네. 오히려 요즘 신축이 문제가 더 많잖아. 개인적으로 아파트 사이에는 신축 아파트보다 지어진 지 10년에서 15년 사이에 지어진 아파트가 더 튼튼하고 좋아요. 전 요즘 아파트 마음에 안 들거든. 왜냐면 팬트리 많이 집어넣어서 공간이 협소하단 말이에요. 이게. 막상 모래라서 가보면요, 사진상하고 실제 모습 다른 게 좁다는 느낌이 확 들어요. 유튜브 영상으로 보는 거하고 실제 보면 와, 이거 가구 몇 개 들이면 끝이겠는데? 이상하게. 왜냐면 방 공간을 팬트리로 만들다 보니까 당연히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말로는 트렌드라고 하지만 난 트렌드가 아닌 것 같아. 난 무조건 넓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 드레스룸도 거의 방 한 칸 만들잖아. 무슨 우리가 연예인도 아니고. 사람마다 그 드레스룸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필요 없는 사람도 있잖아. 약간의 공간만 있으면 되거든요. 어쨌든 분양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비쌉니다. 말도 안 되게. 분양 가격이 솔직히 매매가랑 차이가 안 나고 오히려 요즘에 아파트 매매가가 더 비싼 것 같아 이게.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 분양이 안 되죠 이게. 그리고 요즘에 신축 아파트 워낙에 부실공사 사례가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못 믿죠. 오죽하면 강남 아파트도 엉터리 지어가지고 다 까발려지고 있잖아. 비싼 동네 지었다고 아파트가 무조건 튼튼한 게 아니라는 걸 또 보여줬죠. 유튜브 보니까 강남 개포동인가? 그 비싼 동네잖아. 거기 아파트 지었는데 웃긴 게 1층이 거의 반지하예요. 반지하가 완전 지하. 왜냐하면 그 산을 깎아 지었는데 산 언덕이 아예 그 창을 가려버려요. 햇빛이 안 들어와. 근데 분양가가 15억이 넘어요. 그럼 거기 10억 주고 산 사람은 뭐가 되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니면 반포동이 뭐 아파트는 있잖아요. 그것도 잘 지은 아파트인데 진짜 비싸요. 반포동 진짜 비싼 동네 아니야. 거기 아파트 지어놨는데 물이 수증기처럼 바닥에 뚝뚝 떨어져. 분수대처럼. 아니 그렇게 지어놓으면 그거 어떻게 삽니까 이게. 한 번 떨어지면 또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잖아.
아파트라는 게 문제가 뭐냐면 일반 주택이랑 다른 게 안에 뜯어볼 수가 없거든 완전히. 아파트라는 게 문제가. 그래서 요즘에 신축 아파트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졌죠 이게. 왜냐면 지금 지어진 신축 아파트 짓는다고 해서 그 전에 지어진 아파트처럼 그렇게 안 짓는다 보장이 없잖아 이게. 거기다가 사람들 돈이 없어 이게. 대부분 대출받아 아파트 사는 건데 대출도 잘 안 나오고 금리 세다 보니까 겁나죠 이게. 솔직히 신축 아파트 분양받아서 가는 사람들 중에 대출 안 받고 가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없어요 이게. 뭐 신축 아파트 예를 들어서 3평짜리 9평 84 타입 아파트 간다고 치면 광역시만 해도 분양가가 5억이거든요. 5억 넘어요. 6억짜리도 있어. 그러면 못해도 대출 한 4억은 받아야 되거든요. 서울만큼 아니지만 비싸 이게. 서울만큼 아니지만 버거워 이게. 지방 그렇다고 뭐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잖아 이게. 근데 서울은 얼마나 심할까 이게. 서울은 한 6, 7억은 할 것 같은데 대출금만 하더라도. 외벌이 가지면 택도 없고 맞벌이 해도 원금이자 내고 나면 한 450만 나간다 하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매달. 아무리 서울이 뭐 돈 많이 번다고 해도 뭐 맞벌이에서 2천만 원 이상 되지 않는 이상은 힘들 것 같아. 서울도 있잖아. 맞벌이 한다고 해서 막 돈 엄청 많이 버는 게 아니고 서울도 평균 보면 지방보다 좀 더 버는 거예요. 엄청 많이 버는 게 아니야. 둘 중에 한 명 누가 직장 그만두면 골로 가는 거지 이게. 거기다 거래도 안 되죠 이게. 워낙에 거품 심하다 보니까. 집값 떨어져도 못 사지 그냥. 떨어져도 비싸거든. 비싼데 그 사는 사람도 대출 받아야 됩니다. 대출 받기 금리가 너무 세요. 누가 사냐. 그래서 요즘에 서울 근교에 그 공인중개사 사무실 싹 다 망했잖아요. 그래서 요즘 나는 공인중개사도 아파트는 거래가 안 되니까 뭘로 먹고 사냐. 오피스라고 이제 빌라나 원룸 월세로 먹고 삽니다. 월세로. 월세는 수요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1인 가구 분들은 월세로 가다 보니까 거기 전세 사기 때문에 전세는 부담스럽고 하다 보니까 월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아파트 월세도 비싸잖아.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수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아파트로 이제 공인중개사 사무실 운영했던 분들은 수입이 안 나는 거죠. 보통 공인중개사가 이제 부동산 이제 거래해가지고 거래 건수로 돈 먹고 살잖아요. 근데 거래가 안 되잖아요 이게. 네. 거래가 안 되면 뭐 월세랑 거기 인건비 어떻게 지불합니까? 공인중 사무실도 월세 내고 개업하는 건데. 아무튼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시기에는 무리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무리에 대출 받지 않는 게 좋아요. 대출 아예 받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집을 사더라도 대출 받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선에 대출 받아야 돼. 가진 것도 없는데 무턱대고 대출 받았다가 골로 가지 마시고 안전하게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2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